이제 핵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선전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그 빈도수와 위력 또한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목숨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풍계리를 핵실험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만탑산 지하는 그냥 방사능물질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바로 알아버린 거죠.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의 핵에 대한 야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풍계리 갱도 복구 조치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실험에 숨겨진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의 경험을 했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 기자 생활과 함께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북한 이탈 주민 최윤섭, 박일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일환이라고 하고요. 북한전략센터에서 강철환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서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북한 인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2006년) 처음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그 빈도수와 위력 또한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정권의 목숨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이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에 거부하면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과 완전한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래식 전력에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바로 대한민국에 먹힌다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핵을 놓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김정은 핵보 이후에 진심인 것 같아요. 최근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작은 땅덩이에 이렇게 핵 관련 시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느낌 확 오네요. 확 오죠? 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크게는 우라늄 종강을 켜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정제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농축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거를 또 연구실에 가져가서 폭탄이랑 이렇게 조합해서 잘 터지도록 해야 되고 그거를 만탑산에 가져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4가지 시설 중에 우라늄 종강을 캐는 것 그리고 그 캐낸 것을 갖다가 농축하는 것 신대 최근 2024년 9월에 김정은이 강서 지역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면서 그것이 제2의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 곳곳에 핵개발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북한 주민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서 씨, 북한에서는 이런 핵실험에 대해서 선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핵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선전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못하는 거를 북한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조선민족이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경제난이 계속 되고 있고 이제 주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걸 주민들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그런 불만도 있고요. 다만 이제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위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그 정도 수용도 하고 있어요.
자, 북한 핵실험 하면 다들 풍계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북한 구석구석은 우리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해도 풍계리는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지명이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무려 6번의 핵실험이 실시됐기 때문인데요. 대표님, 왜 풍계리였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핵실험을 하려면 그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거의 뭐 사막지대나 네. 아주 이제 뭐 넓은 지역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넓은 땅이 없고 아주 작은 나라이고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핵실험 자체가 원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땅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백두산 밑에 그 산이 아주 깊고 사람이 없는 만탑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산들이 쭉 있는데 정말 사람이 거의 없지 거기 너무 산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골라서 이제 핵실험을 했고 이제 6차례나 거기서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땅이 작으니까 지하에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상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1993년에 부분적 핵실험 뭐 금지 조약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대기나 지상이나 공해상이나 이런 것에서 핵실험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지하에서 하는 거는 금지하지 않는 그런 조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핵 폭발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지하 땅 속에 가두겠다는 거죠. 조약의 목적은. 그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뭐 서울 면적에 보건가는 그런 면적 무은지경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군데에서 터뜨리고 그 다음에도 또 터뜨리면은 뭐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또 다른 데 장소를 옮겨서 또 땅 파고 터뜨려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같은 곳에 두 번 터뜨리면 안 되는군요.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한 군데서 계속 인간을 터뜨려 온 거예요. 만톱산 한 군데서. 아이고, 한국. 이란 씨 말씀처럼 저 좁은 장소에서 무려 6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니까 북한 전체가 울렸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6차 핵실험 당시에 길주에서 5.7의 규모의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큰 규모죠.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백두산 너머에 중국 땅이 있는데 그 연계 지역에서도 막 지진이 흔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지역은 자연 지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그런 지진이 없었는데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잦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고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제 2, 3회 정도의 작은 지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지반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도 그러겠지만 외국인들에게 풍계리 하면 북한의 핵실험장이라는 이미지 좀 있거든요. 혹시 윤서 씨 북한 풍계리란 이미지, 일반 북한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예요? 저는 그 풍계리가 핵실험장인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북한 일반 주민들은 그 위치 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네, 이동의 자유도 없고 이제 어떤 소문이 나면 그게 유언비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반대되는 소문들이 나와요. 지금 알고 보면 오히려 그런 게 유언비어였던 건데.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일부러 흘리는 거군요. 네. 그 조금만이라도 정부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바로 유언비어다. 요즘 간첩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희석을 시켜버려요. 다만 저 지역이 이제 풍계리보다는 길주군에 대해서는 저희 할머니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지역 특산품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풍요로운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백두산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적으로 아주 이제 깨끗한 곳이고 또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백두산 밑에 만탑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면서 이제 풍계리가 있는데 그 흐르는 물이 이제 일급수입니다. 1급수. 예, 1급수. 그래서 우리 백두산 천정수로 만든 무슨 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물.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일가가 이제 제일 즐겨 먹는 그 이제 어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급수에서 나오는 이제 열무어라든지 산천어, 칠색성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맑은 물에 살고 있는 최고급 어족인데 이제 핵실험 이후에 이 산천어 열무어가 싹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 뱀사골이라고 있었는데 뱀사골. 예, 북한 지역에서 뱀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었대요. 뱀이 와글와글하게만 나왔다는 지역인데 그 핵실험하면서 뱀이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한 마리도. 예,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아주 끈질긴 동물인데 얼마나 이제 그냥이 그 이제 방사능 오염이 심했으면 뱀이 그냥 싹 다 전멸하다시피
그러니까 사람의 피해는 거의 뭐 측정하기 힘들 만큼 그러겠네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풍계리를 북한 당국은 핵실험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풍계리에서 약 30km 떨어진 도심 지역 길주읍에서는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길주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아봤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자리한 핵실험장. 길주군 출신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곳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이 맑아서 산천어도 많고 송이버섯도 많고 참나무버섯도 많고 정말 물도 맑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풍계리가. 물 맑고 공기 좋던 풍계리에 1970년대 후반부터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실험장 건설한 건 저희는 몰랐고요. 1998년 그때쯤 군대들이 와서 추진한 걸 봤고요. 그 군대 가족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길지에서 이렇게 장 봐가지고 조미료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가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가 다닐 때는 그 군대가 이렇게 무장보초를 딱 서고 있으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도 그 풍계리 가면 보여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뭐 그 이상은 들어도 못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스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거기서 핵실험을 하는지 뭐 하는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콤이라는 게 우리 그 북한에서 붉은 다풍이 피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이름은 정탐물인데 거기서 그 미군 그 비밀 기지가 이름이 아스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그 비밀 기지라 해서 사람 들어가 못 나온 데서 아스콤이라 불렀거든요. 풍계리에 비밀기지가 들어선 이후 폭발음이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2차는 못 느꼈어요. 근데는 3차 때, 난 12시인데 우리가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지진 나지 않니? 딱 우리 밑으로 땅구가 우르릉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내다 보니까 모두 다 마당에 떼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지금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핵실험장 설치 이후 길주군에는 이상한 유행병까지 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귀신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버서 키우다시피 했던 남자애가 27살인데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평양시에서 김만리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저 십자병원이라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귀신병이라고 길주 사람들을 받아 앉아서 근데 걔가 저 죽었는데 걔 동창들이 그 아는 애만 4명이 죽었어요. 암도 많고 머리 아픈 거는 다 그 전토병은 달고 살고 이러니까 진단도 없지 하니까 이게 진짜 길주군에 귀신병이 있잖아. 왜 길주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길주에 그렇게 많다지 않아. 우리끼리도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걸 귀신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묘지에 가서 구술을 하거나 방토를 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이 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병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피가 다 이렇게 그 곪아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3차 이후에는 이게 핵실험 때문에 이런 병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길주군 주민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간 귀신병. 그 원인은 바로 북한 주민을 위한다는 김 씨 일가의 핵실험 때문이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길주군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북한 정권은 무려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그간의 핵실험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북한 주민들을 기만했는데요.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무분별한 핵실험이 낳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 북한 정권은 그 만용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핵실험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물이 쫙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이 바로 이제 풍계리를 거쳐서 길주군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년 동안 그 방사능 오염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길주군 사람들이 다 계속 10년 동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북한이 봉쇄하고 완전히 비밀리했기 때문에 어떤 아수라판이 벌어지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또 뭐 문제는 그 조그만 데서 6번을 그냥 만탑선 그 지하에 계속 터뜨렸거든요. 6차 때는 수소폭탄이었다고 자기들이 자칭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터뜨리다 보니까 아마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냥 그 만탑산 지하는 그냥 방사능물질 조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2018년 풍계리 지하갱도 폭파 쇼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정은 정권이 이제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와 딜을 하려고 이제 뭐 그걸 폭파쇼를 한번 열어나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외신들이 쫙 몰려가서 이제 풍계리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기자들이 막 때로 올라가서 막 했는데 그 측정기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압수를 했습니다. 왜요? 그 북한 정권이 그거를 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측정 못하게. 근데 만약 축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방사능이 추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북한 측 이제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 이게 물이 깨끗하니까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당신 먼저 먹어봐 했더니 애들이 또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가 먼저 먹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자체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자, 2023년 북한 인권단체들의 발표로 풍계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이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풍계리 핵기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핵기지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장을 경비하는 이제 인민군 경비대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과학자가 필요하고 또 이제 핵갱재료를 갖다가 파는 이제 건설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이제 핵실험을 같이 했는데 아마 그 10년 동안 제명에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왔어도 거의 뭐 방사능 때문에 뭐 이빨 다 빠지고 뭐 머리털 다 빠지고 뭐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았을까. 못 살아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 내부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북한 치과 병원에서 틀니빨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북한 전국의 치과 병원에서 왜 틀니를 다 지원하고자 할까 그러게요. 했더니 이제 두 지역에서 하나는 이제 영변 핵단지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 풍계리. 예,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중세가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아,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오염되면. 예, 그래서 그런 북한 내부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그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때. 북한 당국에서는 아는데 북한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고지도 안 하기 때문에 보지를 안 하니까 아무것- 핵기지 근처에서 사는 아무것도 거죠.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 길주군이라는 것은 정말 순박한 북한 인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북한 당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요 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나빠요. 아 이건 진짜 이런 사악한 범죄가 없는 거죠.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은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이죠. 자, 그리고 대표님께 상당히 익숙한 건물들이 핵기지 안에 있었다고 해요. 대표님한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핵기지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보통 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다르다는 걸 그래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건물들이 뭐 어떤 건물로 보이십니까? 뭐 시골 마을 같은데요? 저는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축구 경기장 같은데? 축구 경기장. 아, 비어 있으니까 운동장 축구 경기장 같군요. 같은데? 예. 이건 그냥 보통의 마을 아파트 단지 왼쪽은. 네. 예. 오른쪽은 뭐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아파트 단지. 뭐 그런 느낌인데요? 네. 좀 평범해요. 네. 많이 본 그림이에요. 네. 앞에서 보셨던 그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길주역 인근의 그 위성 사진 평범한 살림집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훨씬 빽빽해졌네요. 맞아요. 이거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공터가 없네요. 아까 그 비어 큰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네요. 대표님 도대체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1959년도 개설된 북한의 최대 수용소 화성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독, 해룡, 개천 수용소에서 탈북자가 발생해서 해제되는 동안에 이제 베일에 감춰져 가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0만 명의 규모를 자랑하는 북한의 최대 수용소 바로 이곳이 바로 화성 수용소입니다. 예. 첫 번째 사진.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안에
이제 단계별로 몇 개 마을이 있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용소 마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 지역에는 이제 수용소 보위원, 경비병들이 살고 있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 마을들이 앞에 쭉 있고 이제 그 단계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감시초소가 있고 또 이제 막힌 부락들이 있는데 지금 길주군 이제 핵실험장이 그런 형태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딱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구나 하는 거 저희가 바로 알아버린 거죠. 정치범. 예, 다른 게 있다면 뭐 일반 수용소에는 뭐 이렇게 굴을 캐는 금강이 있다든지 뭐 탄광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는 핵실험장 굴 뚫는 이제 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의 수용소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화성 수용소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관 씨 혹시 여기 어떤 분들이 구금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혁명의 구역에 들어간 분들은 그게 해제되면은 다시 사회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 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못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성 수용소는 북한의 1급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1급. 종신형이네요. 그렇죠.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급이면 선생님 어떤 범죄에 속한가요? 1급. 뭐 살인 이런 거 다 1급이에요? 아니면 그 살인범은 정치범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요? 이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싸운 사람이 1급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이 이제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상범. 예. 그러니까 뭐 살인범, 뭐 도적질, 뭐 이런 범죄들은 잡범에 속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이제 정말 엄중한 범죄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 정치범들이 이제 엄중한 거죠. 그 피폭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정치범 수용소들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실험장과 수용소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애당초 핵실험을 하려면 지하 갱도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지하 갱도에 들어가려면 보통 북한 사람들이 보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뭐 아무런 뭐 이런 누구 하나 이제 관심이 없는 이 정치범 집단을 거기다 밀어놓고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세팅을 처음부터 이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의 완전한 계획된 범죄라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용돼 있는 정치범들뿐만 아니라 파견돼야 하는 보위부 직원도 있을 거고 당국에서 차출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서로 가기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수용소는요. 거기 가는 보위원들은 정말 땡 잡은 겁니다.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있겠지만 다 노예들이고 다 그냥 자기가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를 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의 보위원들은 정말 땡 잡은 자리죠. 하지만 이 풍계리의 보위원들은 정말 최악이겠네요. 이거 뭐 일만 안 할 뿐이지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뇌물 처음에 수달. 모르고 갔다가 이제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할 때마다 뭔가 이제 몸에 변화가 오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 이제 안 가려고 막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아마. 살아남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화성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정치범들이 풍계리 핵실험 지하 갱도공사에 투입됐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길주에서 오신 분들, 뭐 탈북하신 분들 한 100명을 인터뷰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거대한 핵실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 그리고 이제 공병부대, 그러니까 갱도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력들은 단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100명의 북한 주민들이 증언을 했어요. 와. 그러면 누가 이걸 팠냐? 그 저희가 또 물어보니까 풍계리 안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잠시 나와서 이제 뭐 밥도 사 먹고 하는 이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하는 말이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일관되게 또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수용소 정치범들.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뭐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들어가서 갱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화성 수용소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갱도 공사를 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지하 갱도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핵실험한 이제 지상 공간들 다 이제 오염이 됐는데 이 지하 강도는 이제 방사능이 이제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피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을 그냥 갈아서 누군가가 이제 막 끌어다가 이제 밀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정치범들을 이제 다 그냥 거기다 들이밀어 가지고 막 죽이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하네요. 그 실제로 이제 94년도에 그 북한의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서 딱 한 명의 그 중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이 아니고 그 이 수용소를 지켰던 이제 인민경비대 군인, 그 안명철 대표가 탈출을 해서 최초로 이제 해령 수용소를 폭로합니다. 그때 이제 무슨 증언을 하냐면 해령 수용소와 화성 수용소에서 청년들 거의 몇천 명을 만탑산으로 끌고 갔다는 증언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증언을 할 때에도 만탑산에 왜 갔는지는 몰라, 이 사람들도. 하지만 만탑산에 가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과학자 부인이었던 그 한 분이 또 이제 그 남편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갔다가 정치범들을 목격했다. 이 두 가지 증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증언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현장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화성 수용소 정치범들의 이야기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수차례 핵실험 도발을 일으키며 핵 보유국이라고 자찬한 북한. 그 이면에 감춰진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령에 위치한 22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던 안명철 씨입니다. 그는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부로 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22호 수용소는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용소 안에서 정치범들을 만탑산 밑에 핵기지 건설에 정치범들을 동원을 하는데 탄강에서 젊은 불진공들, 불진공이라면 터널을 잘 뚫는 그런 사람들인데 20, 30대 젊은 정치범들을 해마다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한 2번 정도 싣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범들한테는 사회주의 대건설에 동원돼서 일을 열심히 하면 풀어준다는 허소문을 이제 내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만탑산 지하 핵기지 마을 구조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과 똑 닮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도 민간인 통제 구역이고 핵기지도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비밀로 하는 보여주기 싫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곽에는 전기철조망을 다 설치를 했고 거기에 경비 인력들, 군인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민간인과 철저하게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감자들 생활 공간과 관리자들, 지키는 사람들의 마을을 따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은 주로 노동 현장과 가까운 곳에 단독 합숙소를 지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걸 지키는 보위원들이나 경비대들은 살림집을 따로 해서 그 사이에 정치범들이 왔다 갔다 할 수 못하게 통제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저희 군인들이 또 지키고 그래서 완전 이제 분리하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안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위성으로 내려다보면 공중배지가 수용소 안에 너무 많아지는 게 들킬까 봐 90년대 초부터는 그 수감자들이 사망하게 되면 시체 소각장으로 해서 소각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도 그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는 2018년 북한의 풍계리 지하갱도 폭파쇼 당시 TV 화면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2018년도에 북한이 그 핵기지를 폭발을 하면서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니까 그 갱도를 건설하는 방식이 일반 사회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 사회는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를 쳤고 거기에 이제 깔끔하게 구호도 적고 뭐 이렇게 했는데 수용소 방식은 통나무로 이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깃틀 모양으로 이제 통나무를 계단 모양으로 쌓아서 거기다 흙을 덮었고 근데 그게 꼿꼿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확신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범이다. 그래서 이제 풍계리 핵 실험장에 정치범들 동원한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자,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했던 핵과학자의 아내 김평강 씨는 풍계리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핵실험장 인부로 정치범들이 투입된 것을 직접 듣고 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허리도 펼 수 없이 사람 앉은 키 높이로 설계된 낮은 반토굴들에서 일생 토끼처럼 허리, 다리를 굽히고 앉은뱅이로 살아야 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하루도 비우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수인들은 먹지 못하여 피꼬리 상접해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7일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역시 심각한 문제지만 그들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핵실험 기지 근처에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던 이유가 정치범들을 지하 갱도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정도면 핵실험을 위해서 사람을 거의 인간이 아니라 연료처럼 쓴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핵실험장을 하기 전에도 정치범들은 이제 특별 그 위험한 지역에 동원시켜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포 관문이라고 이제 바다를 막는 이 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저에서 영접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독 수용소에서 몇백 명의 청년들을 골라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다에 들이밀어 가지고 그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반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범들을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뭐 노예보다 더 못하는 사람 그 이런 상황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핵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갱도를 파가지고 한 번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할 때마다 그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 피폭이 돼가지고 죽고 또 들이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인간 연료 뭐 태우는 형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갈아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목숨을 그냥 발인 목숨으로 안 거잖아요. 이 김씨 부자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것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완 씨,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일을 시킨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뭐 금강이나 이렇게 갱도공사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3교대로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24시간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 2월 13일인가 이때 아마 3차 핵실험이 있었을 건데 날짜 부근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2013년 1월 달인가 그때 이렇게 갱도 앞에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뇌려 있는 위성 사진을 저희들이 찾았거든요. 그게 200명 정도가 아마 1교대로 그 갱도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었을 것 같아요. 200명 1교대. 그 3교대라면 뭐 최소한 600에서 한 800 정도가 투입됐겠죠. 그럼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3번 갱도 깊이가 300에서 한 400m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400m. 깊이가. 네. 그리고 4번 갱도의 경우에는 뭐 깊이가 무려 뭐 700에서 800m 정도였다고. 700m요? 화강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를 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한 1m에서 3m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력이 엄청.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네요. 엄청 많겠죠.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뭐 방사능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아마 이제 발파 사고 같은 거 낙석이 돼가지고 뭐 묻히든지 뭐 이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실험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방사능에 의한 어떤 피폭이 이제 가장 큰 위험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600명을 풀로 돌리는데 이걸 죽으면 또 빼고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년간 한 4만 명 정도가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4만 명. 예, 한 계산해 보니까 그 위성 사진으로도 정치범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갱도공사를 하면서 캐내는 버럭 더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핵실험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북한이 막 또 2차, 3차, 뭐 4차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뭐 언제까지 하라 지시가 내려지면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그냥 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 버럭들이 막 파져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인공위성 사진들로 이제 그 연도별로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범들이 거의 뭐 인력으로 파다시피 들어가서 막 일을 했다는 흔적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풍계리에서 20km 떨어진 길주에서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핵실험 기지에서 살았던 정치범들, 군 관계자, 과학자들의 건강 상태는 설명하지 않아도 최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윤서 씨가 핵기지에 복무하는 군인을 간호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간호학교 졸업하고 병원 배치 받았을 때요. 고성 쪽으로 계속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질병이 이제 완치되지 않고 계속 오는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분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이제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1급 용해군인인 거예요. 1급 용해군인은 제가 아는 이제 1급은 보통 하반신 마비 정도는 돼야 1급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외형상 너무 멀쩡했기 때문에 왜 1급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이도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지병이 많으실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방사능 피폭 피해자였고 길주 핵시설에서 이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풍계리였겠네요. 네, 아마 그분의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증상은 어땠나요? 증상이 특정 지병 진단명이 따로 없는 게 이분은 계속 그 면역력이 백혈구 감소증 환자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면역력이어서 저희가 감기 오면 사실 뭐 진통제, 소염제 정도로 대체하잖아요. 네. 이분은 감기만 와도 이제 쓰러지고 감기가 왔는데 여기저기 막 그 피진항정 같은 것들이 막 신경선 따라서 다 발병하고 언제든 항상 몸이 이제 어느 한 곳에는 이제 고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고름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그 저현병, 네, 정신착란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항시 있었어요. 항시 있어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주사약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의사쌤한테 가서 이제 저 간호원이 자기 주사약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억울해서 싸울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냥 정신착란이었던 거예요. 답뻥이었어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또 정신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정신 멀쩡할 때는 뭐 그분도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군복무 얘기나 그런 걸 아예 안 해요. 네. 다만 그렇게 정신분열이 왔을 때 일관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터졌다, 뭐 친구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계속 그 문 쪽을 가리키면서 친구들이 자기 데리러 왔다고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죠. 귀신을 보나 싶었고. 근데 정신분열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쌤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저분처럼 많았어요? 흔한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는 들어요. 누구네 오빠가 또는 누구네 아들이 그 군대에서 감정제대는 보통 뭐 지병이 있거나 그러면 제대시키는 거거든요. 감정제대가 돼서 왔는데 뭐 한쪽 다리가 계속 가늘어지고 짧아지고 있다. 또는 이제 뭐 그 아이를 못 낳는다.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얘기만 들었죠. 근데 그렇게 심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셨나요? 나중에 제가 17년도부터 이제 18년도까지 근무했고요. 19년도에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연령대도 나이가 40대였던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실제로 핵실험장에 살고 있던 군인 그리고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건강 이상 상태에 대해서도 증언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가장 이제 직접적인 증언은 풍계리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신 길쭉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 옆에 20대 난 처녀가 네. 각혈하면서 막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 오염물. 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 그래요? 길쭉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풍계리 근무했던 삼촌이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맨날 빌리거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제 뭐 손이 막 기형아돼서 나오는 애도 있고 학문이 없는 애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형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신생아가. 네, 신생아들이. 학문 없이. 예. 아유. 그러니까 이제 길쭉은 중원자를 보게 되면 3차 핵실험할 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3차 핵실험 때의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차, 5차, 6차가 제일 컸으니까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핵실험장 주변은 물론이고 이 풍계리 밑에 바로 이제 길쭉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쭉은 전체가 완전히 이제 그 방사능에 오염된 이제 그런 곳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나 뭐 이런 그 고위 간부들은요 길주군의 기차에 서지도 않습니다. 아, 진짜 나빴다. 한 번도 그게 선 적이 없어요. 지몸 먹어야 되니까. 네, 길주군 일대에 걔들이 간 적도 없어요. 방사능에 피폭된 이빨은 동안을 두고 하나씩 빠지더니 피뭉텅이와 함께 뭉텅뭉텅 몽땅 떨어져 내렸다. 남편의 피부가 한 벌 한 벌 벗겨져 속살이 드러났다. 남편은 속살이 드러나 쓰린 정강이와 윗몸을 대충 소금물로 소독하고 일터로 나가보냈다. 그 화성 수용소 정치범들도 저런 증상 분명 많았을 텐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맞아요. 제 친구의 경우도 이제 엄마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됐어요. 엄마 소식은 결국 수용소 갔다는 걸 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정치범들이 그렇지만 주민번호가 일단 박탈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수용소 갔는지 가족들이 절대 알 수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해도 이제 가족들조차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아마 뭐 김정은이만 정확하게 정치범이 몇 명이 투입됐고 그리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 김정은이만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그 저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저런 그렇게 핵실험을 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지하에서 같은 데서 계속 그렇게 터뜨리고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이래 보다 보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그 원자로 밑으로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냉각하는 강판을 설치하는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400명 정도 광부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하 땅굴 파면서 그 당시에 그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면 뭐 300렌트겐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 300 렌트겐. 네. 그 어느 정도예요? 그 렌트겐이 수치 잘 몰라서. 300렌트겐이면 10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한 60%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피폭량을 이제 보이는 수치인데 이건 사실은 이제 체르노빌은 이 핵실험 장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훨씬 더 풍계리가 강도가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5.7 정도의 규모 지진이 날 정도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스요? 체르노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하에서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다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이 렌트겐이 아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 정치범들,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피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딱 죽으면 그냥 끌어내가지고 뭐 소각을 해치우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조사하는 동안에 그 핵실험 전에 이제 그 풍계리 안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공동묘지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규모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풍계리 그 지하 경도에서 일을 했던 정치범들의 숫자는 더 엄청나게 많지 않았을까. 저희는 최소한 자본 규모가 이제 한 3만 8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더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성 수용소 한 10만 명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계속 거기서 갈아 넣어가지고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화약처럼 그냥 없어지면 채워놓고 없어지면 채워놓고 사람을 그렇게 한 거죠. 살아남은 사례 한 명도 없어요? 탈출한 사람? 화성 수용소 자체가 한 명도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해령 수용소도 경비병 한 명, 종성, 원성 한 명도 없고. 경비원, 그것도 경비원. 예, 여독 수용소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는 혁명화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형이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 통제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은 안명철 씨, 그것도 경비병.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실험 할 때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핵실험 바람만 이제 북풍이 불게 되면 이 방사능이 그대로 그냥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소 전체가 다 완전히 이제 방사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핵실험장을 설계할 때부터 이 정치범 수용소를 고려해서 이게 다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완벽히 계획된 범죄다. 그렇죠. 국가에 의해서 설계된 완벽한 범죄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어깨너머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이걸 직접 조사하시고 연구하신 우리 대표님과 국장님도 조사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귀중한 연구 결과 앞으로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궁금해요. ICC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소. 여기는 이제 전범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곳인데 이게 집단 학살이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이 정치범 수용소 집단이 이제 집단 학살의 그런 증거가 되는데 이걸 증거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성 수용소와 풍계리와 이 핵실험과 연관시켜 보니까 이건 집단 학살을 넘어서죠. 완전한 반인륜 범죄로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우리가 그 ICC의 법정에 세우는 게 최종 목표고요. 예. 재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풍계리에서 핵실험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핵실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전 세계가 한번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저희가 알리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인권이라던가 어떤 경제 제재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작은 목소리지만 꾸준히 내다보면 결국 북한을 아주 작은 틈새라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대표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윤서 씨와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북한은 오직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핵실험을 진행하고 또 그 피해 상황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김정은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숨겨져 있던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의 인권 피해 또한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